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경희 70살입니다. 그날 밤, 제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아름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라곤 밥이나 축내는 것뿐이잖아요. 아무것도 기여하지도 않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남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손녀 다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아름은 아이를 매정하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래, 비켜. 저는 눈물을 억누르며 허겁지겁 낡은 천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잔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세운 집을 등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 아름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공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방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노인이 며느리에게 쫓겨 거리로 나앉는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멀리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불쌍하다. 가난하고 늙으니 무시당하지. 그런 수군거림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반드시 되갚아줄 것입니다. 불이 켜진 멀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너머로 아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대문 앞에 새빨간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매, 즉시 연락 요망. 저는 멍해졌습니다. 평생을 아껴 지은 그 집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팔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들고 내려와 문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민호 씨 댁 맞죠? 계약서대로 집 보러 왔습니다. 아름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남자는 웃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름이 그것을 낚아채며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집에서 나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집을 팔겠다고 했어? 아름이 획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설마 당신 엄마야? 어제 쫓겨났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연이겠어? 그 말은 멀찍이 떨어진 저에게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집 파는 거야, 아빠? 민호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네,
이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안 팔면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집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민호와 아름의 집이 곧 팔린다는 소식을 아는 듯 했습니다. 아름은 얼굴이 새빨개져 친구들 전화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다가 결국 전화를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민호는 가만히 서서 길가에 앉아있는 저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쾌감이 일었습니다. 제 심장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름아. 그날 오후 골목길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름, 설명 좀 해. 서류는 어디서 났어? 계약서는 또 뭐야? 아름은 머리를 젖히며 얼굴이 벌개진 채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묻는데? 아니면 당신 엄마가 가져갔겠지? 어제도 거실에서 뭔가 뒤적이던데. 아니면 누가 있겠어? 다현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 나 무서워. 저는 밖에서 속이 타들어갔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남자 한 명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음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모든 게 계획대로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아름은 그를 보자 몸을 떨며 집 안으로 물러나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서서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잠들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거의 자정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발코니로 나와 도둑이라도 들까 두리번거렸습니다. 민호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가 몰래 나무 서랍을 확인하는 걸 봤습니다. 잠시 후 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름, 집 등기 원본 어디 있어? 없어졌어. 아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멈이 가져갔겠지. 쫓겨났으니 복수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침묵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같은 날, 저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허름한 빈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가 수년간 잠가둔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서류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집 소유권 증서,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끝을 꼭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이제 때가 됐군. 나는 먼지가 앉은 바닥에 앉아 손에 종이 뭉치를 꼭 쥔 채였다. 저 빨간 도장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속의 모든 울분을 갈라놓았다. 수년 동안 나는 양보하며 아들에게 명의를 넘기면 가정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 계약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다. 원본 서류는 여전히 여기, 이 철제 상자 안, 내 손에 있다. 나는 눈을 감고 민호와 아름이 공동 명의를 요구하던 날을 떠올렸다. 나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 젊은 부부가 안심하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한 수를 남겨두었다. 절대 원본을 넘기지 않는 것,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버려진 집의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전에 봤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 기억나시나요? 동수예요. 예전에 지적과에서 일할 때 시골 땅 문제로 저한테 자문 구하셨죠.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기억이 밀려왔다. 맞다. 동수. 예전에 내 토지 서류를 완성하는 데 도와주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자. 그는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아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지만 피우지 않고 손에서 굴렸다.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아직 손에 힘이 남아있어요. 다만 아직 쓰지 않았을 뿐이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며느리가 막말을 하고 아들은 침묵하는데 무슨 힘이 남았나요? 동수는 입꼬리를 올렸다. 법의 힘이요. 그 집은 아직도 당신 겁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되찾을 수 있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머릿속에 아름의 모습, 나를 내쫓던 그 승리감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피가 끓어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갑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한 방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자만심을 꺾는 겁니다. 나는 종이 뭉치를 다시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약한 노모가 아니다. 나는 수치를 칼날로 바꿀 것이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다음 날 나는 동수와 길가의 찻집에서 만났다. 그는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다. 공격하려면 가장 아픈 곳을 쳐야죠. 집이 곧 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중개인이 소문을 내고 이웃들이 수군될 거예요. 아름은 분명 패닉에 빠질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도 안 돼 민호네 집 앞에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어떤 사람은 헐갑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골목 밖에서 지켜봤다. 아름은 분노에 차서 뛰쳐나와 소리쳤다. 집 안 팔아요. 다 꺼져요.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중개인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이 집 곧 경매 들어가요. 사고 싶으면 빨리 서두르세요. 아름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떨렸다. 민호에게 소리쳤다. 당신 뭐라도 좀 해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민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출근했다가도 불려와서 일을 처리했다. 압박감에 그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좀 조용히 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났다. 나는 대문 밖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집을 바라봤다. 아름은 나를 보자 분노에 차서 뛰쳐나와 욕을 퍼부었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꺼져.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천천히 나는 봉투 하나를 대문 앞 계단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열어봤다. 안에는 집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분명히 소유주는 나, 경이었다. 아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민호가 뒤에서 걸어나와 힐끗 보고는 굳어버렸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만 지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다. 너희 악몽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꼭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간다. 다음 날, 나는 골목 입구 찻집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모두가 아름네 집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가 잘난 척하더니 이제 집 팔아 빚 갚으려나 봐. 은행에 집 뺏기는 거 아니야? 원본 서류가 아직 시어머니 손에 있다더라. 그 말들은 칼날처럼 아름의 얼굴을 핥히었다. 나는 그녀가 지나가는 걸 봤다. 얼굴은 굳어 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며칠 내내 아름은 만회하려 애썼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려 했고 자신이 여전히 든든하다고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동수의 지인이었다. 계약은 엄격했고 이자는 높아 아름은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민호는 지쳐갔다. 그는 제안했다. 집 팔고 빚부터 갚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말을 듣자 아름은 폭발했다. 미쳤어? 집 팔고 다리 밑에서 살려고 또다시 싸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다현은 집안에서 고민형을 안고 두려운 얼굴로 벽에 숨어 조용히 울었다. 나는 멀리서도 그 모든 장면이 선명히 보였다. 아름이 소리칠 때마다 민호는 지친 눈길로 창밖을 바라봤다. 다현이 울 때마다 내 마음은 저렸지만 내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웃들은 점점 멀어졌다. 예전에는 모임마다 아름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랑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친구들도 뒤에서 비웃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은 이제 답답하고 좁은 새장 같았다. 그리고 그 새장 한가운데서 아름은 수치심에 갇혀 있었다. 나는 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밀면 그녀는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 후 며칠, 민호는 눈에 띄게 무너져갔다. 회사에서는 가족사로 소문이 퍼져 동료들이 수군댔다. 상사는 그를 불러 경고했다. 사생활 때문에 일에 영향 주면 자리 잃을 수도 있어요. 민호는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와 술에 취했다. 취할 때마다 물건을 던지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다현은 무서워 고민형을 꼭 안고 방에서 훌쩍였다. 아름도 더 이상 자제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쓸모없는 인간. 이 집이 다 너 때문에 무너질 지경이야. 민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술에 취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손을 들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멈췄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다 의자에 털썩 앉았다. 다음 날 나는 먼저 민호에게 호숫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가 왔을 때는 초췌한 모습에 구겨진 셔츠, 퀭한 눈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선명한 빨간 도장, 소유자 이름은 분명히 경이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듯 멍해졌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이 집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 없어. 아름의 것도 아니야. 민호는 말없이 손을 덜덜 떨었다. 눈물이 여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어머니께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나는 탓하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난 이 순간만 기다렸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다. 한산한 카페 한켠에서 나는 벼랑 끝에 선 한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이번엔 그는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가족이냐, 나락이냐.
나는 일어나 등을 돌리고 그를 갈등 속에 남겨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수를 버려진 집에서 만났다. 그는 썩은 나무 탁자 위에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리려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필요해. 내가 이 집이 비 때문에 압류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 곧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헐값을 제시할 거야. 아름은 점점 다급해질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엔 굴욕에 몸부림치는 아름의 모습이 또렷했다. 과연 며칠 뒤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남자가 들어와 터무니없이 싼 값을 불렀다. 아름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날 거지로 보는 거야? 당장 꺼져. 그 남자는 비웃듯 웃고 나갔다. 그러자 곧이어 두세 명이 더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모두 헐값을 불렀고 민호는 묵묵히 앉아 무거운 얼굴로 펜을 들고도 손이 떨려 사인을 못했다. 대문 밖에서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아름은 진짜로 패닉에 빠졌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오열하며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모두가 나를 외면해? 동수는 일부러 또 소문을 퍼뜨렸다. 아름이 예전에 돈을 속여 먹고 고발당했대.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심지어 민호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다현이 머뭇거리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거짓말 한 거야? 사람들이 엄마 사기꾼이래. 아름은 뺨을 맞은 듯 충격받아 아이를 안고 오열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나는 모든 걸 지켜봤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제 그녀의 길엔 막다른 골목뿐이야. 그날 밤 나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몇 달간 쫓겨났던 그 집으로 똑바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아름이 뛰쳐나와 소리쳤다. 여기서 뭐해? 당장 꺼져. 민호가 막았다. 그만해, 아름. 어머니 말씀 좀 들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천천히 원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선명한 빨간 도장, 내 이름, 경위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털썩 주저앉아 눈을 크게 떴고 다현은 울면서 달려와 내게 안겼다. 할머니,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아름은 온몸을 떨며 입술이 부들부들 말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서류를 잡아채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그 여자 이름이야? 민호, 대답해. 대답하라고. 아름은 목이 쉰 채 절규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수모를 드렸어요. 다현은 내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름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혼이 나간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말했다. 이게 진실이다. 이 집은 한 번도 당신들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은 짙은 침묵에 잠겼고 내 심장 소리와 아름의 절망 어린 눈빛만이 남았다. 잠시 후 아름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이 집안을 망치려고 다 꾸민 거잖아. 날 망신 주고 길거리로 내쫓고 싶지? 민호는 분노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만해, 아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아름은 멈추지 않고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집 필요 없어. 난 남편과 딸만 있으면 돼. 당신한테 권리 없어. 찰싹. 따귀 소리가 울렸다. 항상 조용하던 민호가 손을 들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아름은 그만 얼어붙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멈췄다. 밖에서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제 끝났네. 이 집안 완전히 망했어. 아름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친 듯이 웃었다. 잘 봐. 다들 봐. 내가 저 늙은이 때문에 남편한테 모욕당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다현이 내 손을 붙잡고 따라왔다. 할머니, 나 버리지 마.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잠시 부드러운 눈길을 보낸 뒤 문을 나섰다. 민호는 의자에 고개를 묻고 주저앉았고 아름은 소리치며 거실의 모든 것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이웃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광경에 쏠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그 집에 풀어놓은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다음 날 아침, 동수가 나를 찾아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의 진짜 과거, 알고 싶으세요? 내가 몇 가지 찾아냈어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고향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 아름이 도시로 도망쳐 미처 처리 못함.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수년간 거짓 위에 살아온 것이었다. 며칠 뒤 예감대로 민호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덩치 큰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름, 우리 기억나지? 예전 돈 떼먹은 거 오늘 갚아. 아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다. 저 돈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수라장이었다. 다현은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달려가 고민형을 꼭 껴안았고 민호는 충격에 빠져 아내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민호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넌 도대체 어떤 여자인 거지? 아름은 울면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다현은 몸을 웅크린 채 부모님의 다툼을 듣고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골목 밖에서 노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의 분노는 점차 식어가고 그 자리를 차가움과 단단함이 대신했다. 다음 날 아름이 집안 물건을 몰래 팔아 돈을 마련하려다 민호에게 들켜 민호가 분노하며 막아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비명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동수는 내게 전화를 걸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경희 씨,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복수극은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날 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온 동네가 놀랐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술 냄새를 풍겼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소파에 털썩 앉아 소리쳤다. 아름, 나와. 분명히 물어볼 게 있어. 아름은 아직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오빠, 제발 믿어줘. 일부러 숨긴 게 아니야. 나는 이 가족이 무너지는 게 싫었을 뿐이야. 민호는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럼 이건 뭐야?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진짜 주인이었지? 그럼 나를 얼마나 속인 거야? 아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니야. 나 속인 거 아니야. 그냥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을 뿐이야. 방 안에서 다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나 무서워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문을 열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아름은 놀라서 따라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쾅 닫혔고 무거운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흐느꼈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다. 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들어갔다. 아름은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다른 누구도 탓하지 마. 아름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커지고 손은 떨려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등을 돌려 나왔다.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집안은 아름의 흐느낌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온 동네가 다시 수근거렸다. 민호가 다현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름은 달려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정말 떠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짧게 말했다. 이제 너와 할 말은 없어. 다현이는 나랑 엄마와 함께 갈 거야. 다현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름이 손을 내밀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민호에게 달라붙었다. 아름의 흐느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다현아. 엄마 안 사랑해? 얘야. 하지만 다현은 속삭였다. 난 할머니랑 아빠랑 있을래요. 아름은 현관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안았다. 나는 골목 끝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호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우리는 대문을 나섰고 동수가 낡은 차 옆에서 기다리며 문을 열어주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아름의 절규가 뒤따랐다. 목이 메어 절망에 찬 소리였다. 배신자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뒤돌아 집을 바라보았다. 집 문이 쾅 닫혔고 아름은 주저앉아 머리를 떨군 채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단호한 한마디가 울렸다. 게임은 달라졌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아름에게는 불행한 소식만이 이어졌다. 예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돈을 독촉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아름은 결국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집에서 쫓겨났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그녀가 낡은 가방을 끌고 외롭게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때 그녀를 지켜세웠던 친구들은 이제 외면했고 이웃들은 동정하거나 비웃었다. 어느 날 아름은 민호를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나 돌아가고 싶어. 아이도 보고 싶어. 정말 달라질게.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이 가족에 내 자리는 없어. 다현은 아빠 뒤에 숨었고 두려움에 차서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아름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려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아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나는 가까이 서서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통쾌함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동수가 내게 속삭였다. 이제 이겼어요. 저 여자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멀리 바라보았다. 아니야, 동수야.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도 있어. 자기 고독과 마주해야 해. 내 눈앞에서 아름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증오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 같은 쓸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치욕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내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름의 흔적을 지우듯 문을 닦는 것이었다.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매일 아침 내가 끓이는 차 향기로 바뀌었다. 민호는 다현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맑게 웃었고 민호는 바쁘게 일하며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름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나는 종종 그녀가 멀리서 몰래 바라보는 눈길을 느꼈다. 그 눈길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은은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새로운,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야윈 얼굴도 점차 건강해졌다. 다현도 점점 밝아져 만점을 받아와 자랑했다. 할머니, 나 칭찬받았어.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수는 자주 들러 도와주고 나에게 영양제를 가져다주고 처마를 고쳐주고 대문 자물쇠도 다시 달아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생각했다. 아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이 근처에 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오후 나는 아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사나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소식은 다현이 직접 전해왔다. 어느 오후 아이는 떨면서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학교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엄마가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아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내 아이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름은 떠났지만 돌아서기 전에 섬뜩한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들은 절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설쳐가며 나는 아름의 그림자가 마당을 서성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동수는 말했다. 차라리 누군가를 고용해서 감시하는 게 좋겠어요. 저 여자는 정말 무모하고 이제 잃을 것도 없어요. 민호는 보안을 강화하고 자물쇠를 새로 달고 문에 덧문을 달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숨결마다 스며들었다. 이웃들도 때때로 아름이 골목 입구 찻집에 앉아있는 걸 봤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모두가 몸서리치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개 짖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가 뛰어나가 확인했을 때 철문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젖은 사람의 그림자를 언뜻 보았다. 미친 듯 번쩍이는 두 눈,
아름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 문이 쾅 열리며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아름은 다현의 방으로 곧장 달려가 소리쳤다. 넌 엄마랑 가야 해. 아무도 내 아이를 빼앗을 수 없어. 다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급히 달려와 아름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집안 곳곳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이웃분들, 도와주세요. 동수는 골목에서 대기하다가 소리를 듣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달려왔다. 그들은 아름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당신들은 잔인해. 난 내 아이만 원해. 민호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어. 다현이는 나와 어머니의 아이야. 다현은 내 품에 꼭 안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아이는 거짓과 잔인함밖에 모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야. 아름은 머리를 헝클어진 채 절망 속에 울부짖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결국 누군가 경찰을 불렀다. 잠시 후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곧바로 아름을 제압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도 계속 소리쳤다. 난 포기하지 않아. 내 아이. 내 아이.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내 품에 안긴 다현의 흐느낌에 묻혀버렸다. 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 혼란스러운 밤 이후 아름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런 여자가 다 미쳐버렸네. 또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나는 다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내 마음엔 차가운 공허함만 남았다. 아름은 무질서 유발로 처벌을 받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들리는 말로는 그녀는 풀려난 후 거리에서 방황하며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초췌했다고 한다. 옛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려 더는 연락하는 이가 없었다. 민호는 모든 연락을 단호히 끊었다. 누가 아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고개만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현도 더 이상 엄마를 꿈꾸지 않았다. 다만 가끔 슬플 때면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가 다시 돌아올까요?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 항상 할머니가 곁에 있을 거야. 날이 갈수록 다현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더 많이 웃었고 공부에 집중하며 눈빛도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어느 저녁 동수가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평온해졌네요.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평온한 느낌을 가져왔다. 나는 알았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다시 찾아보기 힘든 평화가 찾아왔다. 아침이면 다현이 제잘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져 지난날의 어둠을 모두 잊게 해주었다. 민호는 꾸준히 출근하며 바쁘지만 든든한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하지 않았고 멍한 표정도 사라졌다. 나는 다시 시작하려는 한 남자의 결의를 똑똑히 보았다. 동수도 자주 들렀다. 그는 차 몇 봉지를 가져오거나 때로는 갓 딴 채소를 건네주었다. 그는 대문을 고쳐주고 비와를 갈아주고 부러진 의자도 용접해 주었다.
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고마웠다. 이웃들도 변했다. 그들은 나를 더 존중하는 눈길로 바라봤다. 마주칠 때마다 경희 할머니, 건강하시죠? 집에 다현이도 참 예쁘게 자라네요. 라고 인사했다. 한때 수치스럽던 집이 이제는 다시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나는 다현이 웃는 모습을 보고 민호가 식탁에서 환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모든 나쁜 일들, 다툼, 울음소리는 이제 아득한 악몽처럼 멀어졌다. 모든 것이 과거로 물러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처마 밑에 앉아 지붕 위로 길게 들이운 노을을 바라봤다. 나는 살며시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결국 폭풍도 지나가고 빛이 다시 돌아왔구나. 늦은 오후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들었다. 바람이 살랑이고 구아바 잎향이 은은히 퍼졌다. 나는 지난 여정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들려주듯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집에서 쫓겨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내와 내가 지켜온 서류들이 나를 구했다. 아름은 탐욕과 잔인함의 대가를 치렀고 나는 내 가족을 다시 찾았다. 내 목소리는 바람처럼 느리고 부드러웠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오직 깊은 평화만이 남았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찻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 따뜻하게 좀 더 드세요. 다현이 제잘거리며 달려와 나를 꼭 껴안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랑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동수는 옆에 앉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온화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분명했으니까. 해질 무렵 햇살이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새들이 무리를 지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소박한 따스함에 잠겼다. 나는 한숨을 쉬며 살짝 눈을 감았다. 마치 눈물로 가득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이 이야기는 70세의 경희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며느리 아름에게 모진 말로 쫓겨난 뒤 다음날 집에 매매 표지가 걸려온 가족이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아무도 원래 집문서가 경희 할머니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적과에서 일했던 옛 친구 동수의 도움으로 경희 할머니는 복수 계획을 시작했다. 경희 할머니는 영리하게 한 걸음씩 아름을 소문과 빚, 신뢰 상실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아름이 발버둥칠 때마다 경희 할머니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고 아름은 점점 지쳐갔다. 아들 민호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점차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고 딸 다현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름은 남편도 아이도 집도 모두 잃고 결국 채권자에게 쫓겨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증오로 다시 아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현장에서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경희 할머니는 통쾌함 대신 인생의 자연스러운 공정을 깨달았다.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민호는 열심히 일하며 다현은 즐겁게 학교에 다녔다. 동수는 자주 찾아와 도와주었다. 경희 할머니는 평온하게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내와 자존심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